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16페이지 난방 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방 설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316페이지부터 타이틀만 보도록 할게요. 큰 동그라미 1번에 증기난방 나와요. 자, 증기난방.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은 318페이지 보시면 온수난방 해가지고 나오죠. 온수난방. 그 밑에 보시면은 복사난방,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난방, 그 밑에 보시면은 큰 동그라미 5번에서 온풍난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풍난방까지 자, 여기까지만 적도록 할게요. 더 적어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증기난방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거죠. 보일러를 가열해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럼 100도씨가 넘어가면은 100도씨 이상의 증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증기를 실내에 있는 방열기, 라디에이터에 보내주면은 아, 그게 증기난방이구나. 그래서 실내에 증기를 보내주는 방식을 증기난방. 그렇다면 쉬워지네. 온수난방이라는 건 뭐예요? 100도씨 이하의 온수, 예를 들어 뭐 한 80도씨나 90도씨 정도 되는 뜨거운 물, 온수를 실내로 보내준다. 그거는 뭐예요? 온수난방이 되는 거죠. 아, 쉽다. 그죠? 온수를 실내로 보내주게 되면 온수난방. 그렇다면 온풍난방은 뭡니까? 아, 요놈은 좀 명칭이 어려워.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증기, 요거는 온수, 따뜻한 물, 그 온풍이라 했기 때문에 요놈은 따뜻한 공기예요. 공기. 즉 가열된 공기가 되겠죠. 가열된. 왜? 온풍이잖아. 온풍. 가열된 공기를 실내로 보내주는 방식을 온풍난방이라고 한다. 그 나머지는 제가 책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난방 설비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난방 설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316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증기난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증기난방이라는 거는 실내에 증기를 지출시켜주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노통이 설치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버너가 설치가 됩니다. 버너가 설치가 되고 이쪽에 이제 불이 촥 나오죠. 불이 촥 지출돼요. 그러면 노통이 가열이 돼가지고 얘를 노통이 가열돼서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을 가열합니다.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을 가열하게 되고, 보일러 상부에는 기체가 이렇게 증발된 물 수증기가 고이게 되겠죠. 요 녀석들을 어떻게 실내로 지출시키죠. 그래서 보내주는 관을 우리가 주증기관, 실내로 보내주는 관을 주증기관, 그리고 실내에 들어갔던 증기가 응축해서 방열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내에 있는 차가운 공기랑 열변하기 때문에 응축이 되잖아요. 그 응축된 물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요 돌아오는 관을 환수주관, 뭐 흔히들 환수관 요렇게 많이 부르죠. 환수관, 주증기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기난방에서는. 자, 그러면은 장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6페이지. 기본적으로 장단점 보기 전에 물론 문제에는 장단점, 특징 요런 게 아주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개념을 딱 잡아버리면 장단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증기난방이라는 건 뭐예요? 100도씨 이상의 고온의 증기를 실내로 치출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증발 잡열을 이용함으로 열의 운반 능력이 크다. 뭐예요?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었잖아요. 즉 액체가 기체로 증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증발 잡열에 의해 가지고 실내로 치출되는 방식이고, 물의 증발 잡열은 539죠. 한 번에 이만큼의 열량을 실내로 치출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 잡열을 이용함으로 열의 운반 능력이 크다. 그 다음 니은에 방열 면적이 적어도 되고 관의 지름이 작아도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증기 같은 경우는 온수 난방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온수 난방에 비해서 전열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면이 크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요렇게 큰 관이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작은 관이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요런 큰 관은 전열 면적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요런 작은 관은 전열 면적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전열 효율이 좋은 증기난방은 당연히 작은 배관을 써도 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열 면적이 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전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요. 증기 난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온도와 압력이 비례하기 때문에 압력도 높아요. 그래서 압력이 고압에 버티기 좋은 거는 당연히 작은 녀석이죠. 그래서 고압용이기 때문에 배관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현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열 효율이 좋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작은 관을 사용한다. 직경이 작은 관. 그에 비해서 온수 난방은 전열 효율이 작고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관을 사용해도 된다. 작은 관일수록 고압에 버티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은 예열 시간이 짧다. 자, 예열 시간이 짧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고온고압의 증기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버너의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이것도 뭐랑 비교한 거다? 온수난방에 비해서. 온수난방은 기본적으로 버너의 용량이 작지만 증기난방은 기본적으로 고온고압의 증기를 발생시켜야 되므로 버너의 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열시간이 짧다. 빨리 가열된다고. 엄청 빨리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 거죠. 증발 잡열을 이용함으로 열 운반 능력이 크다. 그리고 방열 면적이 적어도 되고 관의 지름이 작아도 된다. 예열 시간이 짧다. 이렇게 세 가지 이해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단점. 난방 부하에 따라 방열량 조절이 곤란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고온의 증기를 실내로 그대로 보내니까 일단 라디에이터가 엄청나게 가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 밸브를 잠그거나 열면서 우리가 난방 부하에 따라서 라디에이터를 조절을 해주는데 그렇게 손을 대기가 힘든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방열량 조절이 조금 곤란하다. 그 다음 니은의 응축수의 생성으로 수격작용 워터해머의 발생이 심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주증기관에는 여기는 우선은 증기가 지나가요. 증기가 지나가면서 방열기까지 가게 되는데 요 주증기관은 실외에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외나 실내 라디에이터 들어가기 전에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겨울철에 우리가 난방을 가동하다 보니까 외부의 온도는 어떻게 돼? 외부의 온도는 낮은데 요 증기의 온도는 높아요. 요 온도는. 그렇다면 얘들 두 개가 열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식겠죠. 증기가 식다 보니까 뭘로 변해? 액체로 변한다고. 액체로 변하게 돼요. 그렇다면 배관의 단면도를 그려본다면 배관이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다. 고온고압의 증기가 쫙 치출이 되고 있어요. 고온고압의 증기가. 그런데 일부 증기가 식어서 물이 됐다. 물 알갱이로 변하는 거예요. 요 물 알갱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증기는 현재 치출되고 있는 증기는 고온고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압력과 속도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액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 꺾인 구간이 있다. 이렇게 엘보를 써서 꺾은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 액이 어떻게 돼요? 빵빵 때려버리겠죠. 요 엘보 또는 꺾인 부분 또는 부품, 밸브 요런데 닿게 되면은 그런 부속 장치들을 빵빵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수격작용. 다른 말로 워터 해머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냉동기에서도 나왔었어요. 비슷한 거. 오일 포밍, 오일 해머링 이런 게 나왔다면 요 보일러에서는 요 워터 해머링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워터 해머링이 발생하면 물 알갱이가 장치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장치가 파손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 응축수의 생성으로 수격작용의 발생이 심하다. 응축수는 왜 생성된다? 노출된 배관이 지나가다가 외부의 차가운 열기를 받아서 응축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주중기관을 열심히 단열하는 거죠. 보온재로 감싸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보일러 취급이 까다롭다. 이거 왜요? 100도씨 이상의 증기를 사용하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 이런 말인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17페이지에 증기난방법의 분류에서 표가 나오는데요. 요 표만 이해하셔도 우리가 증기난방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았다. 또는 뭐 난방 설비에 대해서 50% 이상 알았다. 요렇게 알고 지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분류해가지고 응축수 환수 방식에서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 기계 환수식, 진공 환수식 요렇게 나오죠. 종류로는.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자, 환수 방식, 응축수의 환수 방식, 중력 환수,
그 다음에 기계환수, 진공환수, 중력환수, 기계환수, 진공환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응축수 환수 방식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선은 증기를 보낸단 말이야. 증기를 이렇게 실내에 있는 라디에이터, 요걸 라디에이터라고 칩시다. 라디에이터까지 보냈어요. 그럼 조금 제가 신경 써서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라디에이터에 이렇게 이제 코일이 감기겠죠. 요 증기 배관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코일처럼 이렇게 감겨가지고 열교한 후에 이렇게 트랩에 들어갑니다. 트랩에. 자, 이게 뭐냐면은 우선은 증기가 요 라디에이터를 통과하게 되면 실내에 라디에이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철 실내 온도는 적어도 뭐 많이 높다 쳐도 한 17도씨 정도라고 칩시다. 실내 온도가. 요게 실내 온도예요. 그럼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요 증기 온도는 기본적으로 100도씨 이상의 증기란 말이에요. 요 배관 안에 있는 증기는. 그럼 이 증기가 요 라디에이터에 열교환함으로써 요 실내에 있는 공기랑 열교환하는 거죠. 그럼 17도씨짜리 실내에 있는 공기랑 열교환하면 10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서 요 증기가 뭘로 바뀐다? 물로 바뀌는 거예요. 물. 그게 뭐예요? 그게 응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응축수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트랩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럼 요 트랩에서는 응축수만 걸러가지고 이렇게 환수주관 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환수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력환수라는 건 뭘까? 라디에이터가 위에 있고 보일러가 밑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환수되는 방식. 자연환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계환수식이란 건 뭘까?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못 그리네. 자, 펌프를 딱 설치해가지고 요 펌프에 의해서 환수되는 방식을 뭐라 한다? 기계환수식. 자, 요게 펌프. 자, 그럼 진공 환수식은 뭡니까? 요게 진공 펌프일 때. 쉽죠?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알고 나면 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수를 시킬 때 자연적으로 환수시키는 거를 우리가 중력 환수라고 하고, 그리고 펌프를 쓰는 거를 기계 환수, 또 진공 펌프를 쓰는 거를 진공 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공 펌프일 경우에는 보일러가 주로 위에 있어요. 라디에이터가 밑에 있고. 그거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그려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응축수 환수 방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고요. 그 밑에 분류에 증기 압력식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압증기 난방, 고압증기 난방 이렇게 나오죠. 압력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저압증기, 고압증기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분류에 증기 공급 방식 해가지고 상향식, 하향식 돼 있어요. 상향식은 뭘까요? 자, 요 그림으로 헷갈린다면 제가 아주 쉽게 그려드릴게요. 오히려 보일러라는 거는 냉동기도 그렇지만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밑에 있고 라디에이터가 위에 있다. 요거를 방열기라 합니다. 방열기. 실내 열을 뿜어주는 장치라고 해서 방열기라 그래요. 그래서 주증기관이 요 라디에이터 쪽으로 위로 올라갈 때 요걸 뭐라고 할까요? 상향식, 상향 공급 방식. 그 다음에 반대로 보일러가 위에 있고요. 라디에이터가 밑에 있어. 요 R이라 쓸게요. 라디에이터. 그 보일러에서 주증기관이 밑으로 가는 건 뭐예요? 하향식. 하향 공급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증기 공급 방식은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밑에 배관 방식은 단관식이냐 복관식이냐.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려드립니다. 자, 우선은 단관식은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일러가.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위쪽에 있다. 요 방열기. 자, 이렇게 있으면 단관식이라는 거는 주관이 한 개예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뭡니까? 주증기관이 즉 환수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증기 라인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게 뭐예요? 환수 라인이에요. 환수. 요게 뭐다? 단관식. 요렇게 해가지고 요쪽에 이제 트랩이 있다 치고 방열기 쪽에 이제 요렇게 공급해주고 트랩에서 빼가지고 요렇게 환수 쪽으로 연결해주는 거. 즉 뭐예요? 입상관과 환수관, 주증기관과 환수관이 한 개다, 한 개. 그래서 단관식이에요, 단관식. 그럼 복관식은 뭡니까? 보일러를 이렇게
자, 그리고 트랩이 증기 보일러니까 트랩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증기관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 트랩에서 나와서 환수관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자, 즉 뭐예요? 주증기관 1개, 그 다음에 환수주관 2개, 이렇게 되죠. 1개, 2개. 그러므로 뭐다? 복관식. 복관식. 간단하죠. 그리고 선생님 1개만 그리니까 똑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1개 더, 라디에이터를 1개 더 그립시다. 방열기, 그리고 트랩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환수주관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단관식이라는 거는 결국 요게 하나다. 관이 하나다. 주관이 하나다. 그리고 복관식이라는 거는 주관이 1개, 그 다음에 2개다. 이렇게 환수관. 요게 복관식인 겁니다. 쉽죠? 보일러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고 나면 보일러가 오히려 냉동비보다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배관 방식까지 봤고요. 그 밑에 이제 환수 배관 방식 돼 있는데 환수 배관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 단관식을 좀 잘라서 그릴까요? 예를 요게 보일러라면 보일러 안에 물이 들었잖아요. 그럼 물이 요렇게 차 있다 하면은 얘는 습식 환수예요. 습식 환수. 자, 그리고 요 녀석 한번 봅시다. 요거 환수관을 조금 끌어올리겠습니다. 보일러가 요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얘가 보일러고 수위가 한 요정도 된다 라고 치고 환수주관이 요렇게 들어온다. 환수주관이. 그럼 얘는 건식이 되는 거예요. 건식. 건식환수법. 얘는 습식환수법. 즉 뭐냐 하면은요, 이 환수되는 환수관이 요 수위 아래 있으면은 습식이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니까. 물에 환수가 되니까 습식 환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 환수관이 요 수위 밑에가 아니고 수위 위에, 즉 요 증기부에 치출이 되는 거는 건식 환수가 되는 거예요. 건식 환수. 요런 겁니다. 환수관이 수위 밑에 있느냐 아니면 수위 위에, 급수면 위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급수면 아래에 있으면은 습식 환수가 되고 급수면 위에 있으면은 건식 환수법이 된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다 알려드린 거예요.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하트포드 접속 방식에서 나오는데 요거 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하트포드, 하트포트, 하드포트 뭐 그렇게 읽는데 어차피 영어 발음이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지우고 저도 막 편한 대로 읽어요. 어떤 날은 하드포트 켰다가 하트포트 켰다가 저도 제가 뭐라고 읽는지도 잘 모르겠고 영어로 쓰자면 요겁니다. 그래서 콩글리시 발음으로는 하트포드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하드포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트포드 콩글리시로 적을게요. 하트포드. 자, 그래서 요 하트포드 접속 방법이라는 건 뭐냐? 우선은 요거 줄 좀 쫙 꺼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압 증기 난방 장치에서 환수 주관을 보일러 하단에 직접 접속하면 보일러 내의 증기압에 의해 보일러 내의 수면의 안전 수위 이하로 내려간다. 또 환수 주관의 일부가 파손되어 물이 셀 때는 보일러 내의 물이 유출하여 안전 수위 이하가 되고 보일러는 저수위 상태가 된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그 뒤에까지 줄을 꺼주세요. 밸런스관을 달고 안전 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한수관을 설치하는데 이런 배관이음을 하드포트 접속 방식이라 한다. 자, 해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증기 난방 방식의 보일러죠. 그렇다면 증기 보일러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는 거 다 뺄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 예를 들어 버너가 설치됐다. 노통도 안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방해가 되니까 설명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증기관이 되고 주증기관, 그리고 방열기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환수관이 된단 말이에요. 환수관. 자, 환수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물이 탁 들어있고 여기 위에는 이제 가열됐으니까 증기들이 쫙 분포를 해 있겠죠. 그렇다면 이 보일러는 가열된 상태에서는 어때요? 가열된 상태에서는 얘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비례해서 압력도 높잖아요. 보일러 전체가 열을 받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환수관은 어때? 환수관의 온도는 낮죠. 환수관의 온도가 낮단 말은 압력이 낮단 말이잖아요. 왜? 방열기에서 열교환 다 해주고 식은 것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응축수가. 그렇다면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보일러를 A라고 치고 환수관을 B라고 치자. 그러면 A가 압력이 높고 B가 압력이 낮으니까 자연스럽게 물은 어디로 갑니까? B 쪽으로 간단 말이지. A가 압력이 높으니까. 그렇단 말은 환수주관 쪽으로 역류한다라는 거예요. 역류. 근데 이 역류하는 상태에서 환수주관에는 펌프도 있을 것이고 밸브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부속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속이나 배관이 어딘가 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물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급수가 물이 쫙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처음에는 물이 많았는데 물이 계속 빠지게 되면은 수위가 확 낮아져. 수위가 확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 상태를 우리가 저수위라고 합니다. 저수위.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잡고 넘어갑시다. 보일러라는 거는 사고가 났을 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시 고수위 사고와 저수위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고수위라는 거는 수위가 높을 때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 저수위 사고는 수위가 낮을 때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수위가 위험할까요? 저수위가 위험할까요? 그렇게 물으면은 보통 반반이에요. 반은 고수위라고 하고 반은 저수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수위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고수위라는 거는 물이 그냥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 많이 넘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물만 넘쳐요. 물만. 딴 거 뭐 장치가 고장나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물만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펌프는 꺼질 것이고, 그 수위가 높아지면은 변전실 이런 데 넘어가 버리면 골치 아프죠.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물만 넘쳐. 고수위는. 얘는 그냥 사고가 났을 때 현상은 물 넘침.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하자고요. 물 넘침, 요게 다예요. 그렇단 말은 조치사항도 그냥 펌프만 꺼버리면 되잖아. 급수 펌프만 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수위는 어떻게 되느냐? 저수위는요, 이 수위가 떨어졌어. 근데 이 동체, 보일러의 본체라고 하잖아요. 보일러의 본체는 버너에서 계속 열을 뿜고 있단 말이야. 버너에서 계속 열을 뿜다 보니까 온도 압력은 어떻게 돼요? 수위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이 가열하고, 가열하다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안전밸브가 작동해서 당연히 빼주겠지만, 안전밸브가 고장났다 그러면 빵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수위 사고는 폭발사고입니다. 폭발사고. 보일러가 터진다, 보일러가 뭐 파손됐다, 이런 거는 거의 다 저수위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갑니다. 보일러 사고 중에 고수위 사고와 저수위 사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사고는 저수위 사고. 물이 없을 때. 그러면 이 상황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물이 쫙 빠져버렸으니까. 물이 빠지는 이유가 뭔데? 보일러 동체의 압력은 높고 환수주관의 압력은 낮은 상태에서 환수주관에 어디 누수가 생겼다. 그럼 물이 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버너는 계속 가열하고, 그러면 계속 가열하다 보면 빵 터지고, 그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포트 이음을 한다. 그럼 쌤, 하드포트 이음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부터 그려드릴 텐데, 요거는 실제 현장에서 설치되는 보일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렸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주증기관이에요. 주증기관. 그리고 수위는 어떻게? 요렇게 차 있다. 그리고 얘가 요 첫 번째가 안전저수면. 그 다음에 요 위에 녀석이 2번 해가지고 상용수위. 정상 운전 시의 상용수위예요. 자, 그렇다면
요 안에 있는 요 배관이 기존의 배관이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하드포트 이음은 어떻게 되느냐? 한수 주간이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살짝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요렇게 연결이 돼요. 요렇게. 자, 그리고 얘를 한수 주간이라고 하고 얘를 요거 있죠. 요거 가운데 딱 연결된 거. 얘를 밸런스관 또는 뭐 균형관이라고 나오던가 책에 아마 나올 텐데 균형관이던가 아마 그런 느낌의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밸런스관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우선은 보일러 동체 안에 압력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넘쳐도 어떻게 넘치더라도 요 배관 밑으로는 수위가 잘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전 저수면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위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최소한 안전 저수면 위에까지 넘친단 말이에요. 왜? 넘치더라도 이렇게 요 배관을 타고 이렇게 넘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딘가 터졌다 하면은. 그래서 요 수위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수가 되면은 상용 수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배관이 뭐다? 하드포트 이음. 하드포트 이음. 자, 그래서 제가 줄 건데도 있죠. 맨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밸런스관을 달고 안전 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한수관을 설치하는데 이런 배관이음을 하드포트 접속 방식이라고 한다. 즉, 요 밸런스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안전 저수면 밑으로 떨어지는 건 또 막아주고, 그리고 요 첫 번째 배관 있죠. 첫 번째 배관의 압력과 요 두 번째 배관 한수 주간의 압력을 서로 맞춰준다. 요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관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리프트 피팅 보겠습니다. 자, 하드포트 이음이 설명이 조금 길었죠. 하지만 한 번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그리고 제가 절대 외우란 얘기는 안 하죠. 저도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자, 그 다음 리프트 피팅. 자, 얘는 뭐냐 하면은 진공 환수식에서 씁니다. 진공 환수식에서. 자, 그러면 우선 보일러가 필요하겠고요. 보일러가 보통 위에 있을 때 진공 환수식을 씁니다. 여기는 방열기가 있을 것이고, 그럼 방열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환수되는 게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펌프를 달겠죠. 그럼 얘가 무슨 펌프? 진공 펌프가 된다. 왜? 진공 환수식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높이가요. 요 높이가 10m다 라고 칩시다. 10m다. 그럼 10m 같으면은 우리 펌프가 받는 압력은요. 우리가 그 표준 대기압 있죠. 10m 아쿠아. 즉 1atm은 1kg 제곱센치였고, 그리고 10m 아쿠아라고 했습니다. 즉 물을 10m 올릴 수 있는 힘은 압력으로 치면 1kg 제곱센치랑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10m 같으면 요 펌프가 받는 압력이 1kg 제곱센치가 되는 거예요. 1kg 제곱센치. 자, 근데 펌프가 1kg 짜리면은 좋겠다. 그리고 1kg 보다 낮으면은 펌프의 동력 손실도 적고 펌프의 부하도 덜 걸리겠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m일 때는 1kg 걸린다 하면은 만약에 100m일 때는 어떻게 10kg가 걸린단 말이에요. 즉 그 펌프의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진공 펌프에서는. 그럴 때 압력차를 줄여주는 게 뭐냐면 리프트 피팅이에요. 그래서 리프트 피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게 2개까지던가? 한 3단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3단으로 그립시다. 물을 이렇게 꺾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리프트 피팅에 요 리프트 피팅과 리프트 피팅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면은 보통 한 1.5m 정도 돼요. 1.5m. 그럼 아까 10m였을 때는 우리가 압력이 1kg 제곱센치가 들었다면 1.5m 같으면은 0.15kg 제곱센치밖에 안 드네, 압력이. 즉 펌프가 0.15kg 제곱센치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 단에 이렇게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즉 요 한 단에
압력을 흡수하는 진공 펌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진공 펌프가 흡수하는 압력이 0.15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각 단마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한 단의 압력만 계속 흡수를 하는 거예요. 진공 펌프라서. 그래가지고 리프트 피팅은 진공 환수식에만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줄만 끊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리프트 피팅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줄 꺼주세요. 진공 환수식 난방장치 줄 꺼시면 되고, 맞아, 읽어보면 그 난방장치에서 부득이하게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환수관을 배관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또는 환수주관보다 높은 위치에 진공 펌프를 설치할 때는 리프트 피팅 이음을 사용하면 환수주관의 줄 것입니다. 응축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자, 그 뒤에 읽어볼게요. 이것은 리프트 피팅까지는 한수가 9배에 따라 자연 유화하여 리프트 이음의 하부에 고이며, 자,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여기에 고인다 이 말이죠. 요 꺾인 부분을 딱 걸리는 거예요. 자연유화 리프트 따라서 자연유화하여 리프트 이음의 하부에 고이며 따라서 환수관의 통기가 막힌다. 즉 요게 막혀있단 말이에요. 물이 여기에 차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쭉 빨아올리는 거지. 진공 펌프 빨아올리는 거니까 빨대로 빨아올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각 단의 압력밖에 안 걸리는 거야. 요 한 단의 압력. 단은 3단이지만 결과적으로 진공 펌프가 쓸 힘은 요 한 단만큼밖에 안 쓰는 거예요. 여기서 빨아올리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게 빨아 올라오는 만큼 여기가 또다시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막혀있기 때문에, 통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공 펌프의 작동으로 이 리프트 이음 전후에서 압력차가 생겨 물을 끌어올리게 된다. 그 밑에 줄 것입니다. 이 수직관은 주관보다 한 치수 가느다란 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빨아올리는 높이는 1.5m 이내이고 2단 내지 3단 직렬 연속으로 접속하여 빨아올리는 경우도 있다. 까지 줄을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프트 피팅이라는 거는 진공 환수식에서 조금 더 쉽게 진공 펌프의 부하를 줄여가지고 좀 더 쉽게 환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펌프가 위에 위치하게 될 경우 설치한다. 그리고 리프트 피팅 이음의 높이는 1.5m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18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온수난방 나옵니다. 자, 내용이 많죠, 생각보다. 내용이 많은데 증기난방이나 온수난방이나 결과적으로 난방 방식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단지 증기는 증기를 보내주는 거, 온수난방은 온수를 보내주는 거, 요 개념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온수난방, 자, 얘는 뭐를 보낸다? 온수. 보통 90도씨 이하의 온수를 보내준다. 이런 개념을 딱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장단점 한번 봅시다. 장점은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른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자, 이제는 기억하세요. 온수 난방은, 자, 증기 난방을 설명할 때는 온수 난방과 비교한 거고, 온수 난방을 설명할 때는 증기 난방과 비교한 겁니다. 그렇다면 장점 보실 때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른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돼 있는데,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증기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조절이 안 됐어. 하지만 요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온수의 온도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밸브를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뭐보다? 증기 난방보다. 그 다음 니은의 현열을 이용함으로 쾌감도가 좋다. 요건 뭐냐면은 증기 난방은 잡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그 확 올라가 버린 온도가 실내에 들어오면은 방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말은 창문을 열어놓지 않더라도 실내 온도가 비중차가 크기 때문에 대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공기가 막 돌아간다고. 공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먼지가 어떻게? 먼지도 같이 돌겠죠. 그러므로 쾌감도가 낮아요. 정말 증기 난방 같은 경우는. 근데 온수 난방은 이 방열기의 온도가 낮으니까 대류 현상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디귿, 방열기의 표면 온도가 낮아 화상의 위험이 적다.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90도씨 이하, 더 낮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보일러 취급이 용이하고 안전하다. 온도가 낮으니까. 그 다음 응축 손실이 없다. 왜? 물을 보내주잖아요. 그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증기를 보내주다가 그 증기가 실외 온도랑 닿아가지고 차가워지면 응축이 되면서 그 응축된 물은 뭐야? 난방 효율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 증기가 방열기까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응축이 돼버렸으니까 식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손실로 봐야 돼. 근데 온수 보일러는 응축수가 생길 일이 없죠. 왜? 온수를 보내니까.
그래서 응축 손실이 없다. 이것도 증기 난방하고 비교를 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비읍 보시면 워터 해머가 생기지 않아 소음이 없다. 당연하죠. 물만 공급되니까. 그 다음 단점 보시면 증기 난방에 비해 배관의 관지름이 커야 된다. 요게 좀 차이로 많이 나와요. 관지름이 커야 된다. 앞에서 증기 난방 비교했던 겁니다. 증기 난방은 이렇게 가는 배관 쓴다면 얘가 증기, 온수 난방은 이렇게 커다란 배관 씁니다. 왜냐하면 연용량이 적고 전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전열면이 커야 돼. 그래서 전열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저압이잖아. 증기 보일러에 비해서는 저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압이기 때문에 커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증기 난방 같은 경우는 얘가 저압이니까, 그 다음 얘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압에 버티는 힘은 단면적이 적을수록 좋으니까 배관이 작아져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증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죠. 증기 보일러 시공비보다 온수 보일러의 시공비가 커요. 많이 들어, 설치비가. 왜? 쌤, 왜입니까? 증기 보일러가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배관이 크거든요, 배관이. 배관이 크다라는 말은 펌프도 커지고요. 그리고 밸브도 직경이 커진다라는 말이죠. 그 부속이 커진다라는 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야. 좀 아이러니하면서 좀 재밌죠. 그래서 온수 보일러가 일단 배관이 크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단점 그 밑에 나오죠. 증기 난방에 비해 설비비가 더 비싸다. 배관의 단면적이 크니까. 그 다음 디귿, 공기의 정체로 순환의 장애가 따른다. 증기 난방, 증기를 고압으로 추출시키니까 정체가 없는데,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물이 가다가 물이 또 증발할 수가 있잖아요. 외부 영향이나 마찰 손실에 의해서. 그래서 물이 증발해가지고 기체가 생겼다. 그러면 요 물이 꽉 차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공간이 빵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빵 생겨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공기가 아니고 기체라고 합시다. 기체가 되는 거지. 기체 또는 뭐 공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 기체가 생겨버리면 펌프가 지 역할을 못해요. 펌프가 물을 빨아올리지 못해. 그 말은 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틈새 기체 또는 공기에 의해서 정체가 된다. 요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리을에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온수의 순환 시간이 길어진다. 이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야간 난방 시에는 동결의 위험성이 있다. 겨울철에 온수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환수배관이나 아니면 급수배관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야. 보일러가 계속 돌면 상관없어요. 물이 움직이니까. 근데 보일러가 돌다가 온도가 맞으면은 적정 온도가 올라가면 꺼지잖아요. 센서에 의해서. 그럼 그 상태에서 물이 정체되어 있다. 그럼 외부의 온도가 만약에 강원도 이런 데는, 와 진짜 저도 강원도에서 군생활 해봤지만 그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온도는 뭐 한 30도에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40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잠깐 서 있었는데 얼어버려요. 배관이 물이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수 가동하다가 보일러 가동하다가 보일러의 버너가 꺼지더라도, 불이 꺼지더라도 그 물을 순환시키는 순환 모터 있죠. 급수 펌프라고 하는데, 그 급수 펌프 또는 순환 펌프, 환수 펌프를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이 안 얼어요. 보일러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이게 단점으로 나오네요. 야간 난방 시에는 동결의 위험이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온수 난방 방법 해가지고 표 나오는데, 자, 증기 난방하고 비교해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 온수 온도 해가지고, 자, 종류로는 저온수 고온수 나오죠. 앞에서는 고압이냐 저압이냐 나왔고, 그래서 온수일 경우 저온수 고온수 해서, 저온수는 85도에서 90도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고온수 난방은 100도씨 이상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죠, 물이라는 게 100도씨 이상이라고 하면은 증기야, 증기. 근데 이 고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보일러를 밀폐시켜요. 꽉 막아버리는 거지. 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압력을 가해요. 그럼 보일러 자체가 압력이 고압이 된단 말이야. 고압이 되게 되면은 물이 100도씨에서 증발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에서 증발하게 돼요. 그래서 뭐 120도씨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120도씨에 물이 실내로 공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하에서 온도를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수 난방이다. 고온수 난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온수 난방이냐 고온수 난방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온수 순환 방법 중력 환수식 강제 순환식 두 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중력 환수식은 자연 순환식이고 강제 순환식은 펌프를 설치한 거. 근데 차이점이라면 여기서는 진공 펌프가 없다. 진공 펌프는 어디? 그 증기 난방에만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배관 방법 단관식 복관식 굳이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 온수 공급 방식 상향식 하향식 이것도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중복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증기 난방과 온수 난방에 대해서 배워봤고, 자, 그렇다면 이제 복사 난방입니다. 복사 난방 보시면은 줄 거 주세요. 벽이나 바닥 속에 온수 가열 코일을 온수를 공급하여 그 코일 표면의 복사 열로 난방하는 방식이다. 묻는다, 즉 매설한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복사 난방 한번 보겠습니다. 복사 난방. 자,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실내가 존재한다. 실내가 존재한다면 여기 바닥 밑에 뭐예요? 땅 밑에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리려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일이죠. 코일 요렇게 코일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벽에도 설치를 해요. 벽에도 요것과 똑같아. 요런 식으로 코일을 연결해서. 그리고요 천장에도 할 수 있어요. 천장에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로 공급되는 건 뭐예요? 온수 뭐 또는 증기인데 증기는 열 부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온수를 좀 보내줘요. 그래서 온수를 요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에 보내는 형식. 근데 패널은 어디? 묻혀있다. 땅이나 벽이나 천장에 묻혀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흡사한 게 뭐예요? 우리 그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온돌빵. 그죠? 온돌빵 뭐예요? 땅바닥에 코일을 매설하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데워져요. 근데 온돌빵 같은 경우는 천장에다 매설하진 않죠. 그래서 우풍이 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복사난방은 어떻게 천장에도 할 수 있고 벽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은 은은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습니다. 쾌감도가 좋고요. 그리고 요 실내에 장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패키지 유닛이다. 그러면 실내에 이렇게 패키지 유닛이 설치가 돼. 뭐 물론 냉동기나 온풍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 유닛이 설치되는 반면 설치가 되면 이만큼의 땅의 면적이 줄어버리잖아요. 근데 복사난방은 어떻게 됩니까? 복사난방은 매설하기 때문에 바닥면에 유효 공간이 늘어나죠. 바닥면 이용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얘들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어떻게 수리할 거야? 땅바닥에 있는 코일 고장났어요. 땅 깨야 되죠? 땅 깨가지고 누설 부위 찾아가지고 그 배관 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공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오래 쓰다 보면은 수리하지 말고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가지고 교재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장단점 살펴볼게요. 장점 보시면 실내 온도가 균등하며 쾌감도가 높다. 즉 어느 한쪽이 가열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되니까 쾌감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319페이지에 니은 보시면 방열기의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방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 동일 방열량에 비해 열 손실이 대체적으로 적다. 요것도 쾌감도가 좋다는 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동일 방열량에 비해 열 손실이 대체적으로 적다. 사방면에서 한꺼번에 가열하니까 쾌감도도 좋고 손실도 적다. 그 다음 리을 공기의 대류가 적어 실내 공기의 오염도가 적다. 자, 단편적으로 우리가 실내가 있고요. 여기 밑에 라디에이터 방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열기 온도는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낮아요. 실내 온도는 낮아. 그래서 실내 온도가 내려가고 방열기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대류작용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 상황에서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먼지가 땅바닥에 있던 먼지가 위로 확 올라온다고. 그래서 쾌감도가 안 좋은 건데, 복사난방은 어때요? 복사난방은 사방면에서 한꺼번에 데워버려. 그러면 온도차가 나요? 땅이랑 천장이랑 온도차가 날까요? 온도차가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대류 현상이 아예 안 일어나요. 그렇단 말은 먼지가 날라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고로 얘는 쾌감도가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밑에 미음에 환기에 열 손실이 적은 편이다. 사방면이 막혀 있으니까. 자, 다음 단점 보시면 외기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온도 조절이 곤란하다. 얘는 항상 은은하게 데워졌다가 은은하게 식어요. 온돌빵 생각해보세요. 온돌빵 구들장 꽉 데워 놓으면은 그 불 꺼도 한동안 따뜻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벽 속에 매입된 배관이므로 시공 수리가 불편하면 설비비가 많이 든다. 요거는 방금 제가 그 전에 얘기 드렸고, 그 다음 디귿 누설의 발견이 어렵고 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시멘트, 모르타르 밑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계속 순환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시멘트나 모르타르가 쩍쩍쩍쩍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그 밑에 열 손실은 대류 난방에 비해 크므로 단열 시공이 많이 든다. 자, 요런 거예요. 얘는 매설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땅바닥에 있는 녀석은 위쪽으로만 열을 주면 좋은데 반대로 밑으로 열을 주기도 하겠죠, 당연히. 얘는 패널이니까 사방면으로 다 열이 뻗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산 손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 손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단열을 해줘야 되죠. 단열 쫙 이런 식으로 벽에 있는 패널은 요렇게 단열해줘야 되고. 그래서 열 손실은 대류 난방에 비해 크므로 단열재 시공이 많이 든다. 요런 단열재가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 밑에 방열 패널 보시면은 바닥 패널, 벽 패널, 천정 패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 밑에 지역 난방 나옵니다. 지역 난방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요. 자꾸 쉽다는 소리만 하니까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나요? 그래서 지역 난방이라는 거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지역 난방. 요거는 요거 떠올리세요. 지역 난방 공사. 자, 지역 난방 공사라는 게 뭐예요? 요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 단지. 요렇게 해가지고 뭐 101동, 201동, 301동 그리고 401동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어느 지역 난방 공사에서 얘가 지역 난방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보일러와 대규모 시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커다란 보일러로 엄청난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고온의 온수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단지 내로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내로 이렇게 나눠서 뿌려줘요. 이게 뭐다? 지역 난방인 거예요. 지역 난방.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 난방은 한 개소 또는 수 개소의 보일러실에서 줄긋습니다. 어떤 대규모 특정 지역 내의 건물, 아파트 등에 증기나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요거잖아요, 요거. 배관 안에 증기가 들을 수도 있고 온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럼 장점 한번 보시면 열 효율이 좋고 연료비가 절감된다. 왜? 한 곳에서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각 건물의 보일러실 연돌이 필요 없으므로 건물의 유효 면적이 증대된다. 요 커다란 시설 하나만 있고 여기에는 기계실이 굳이 필요가 없죠. 뭐 필요하다면은 그냥 유닛들, 보일러를 공급할 코일들 요런 것들만 필요하겠지 기계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필요 없는 기계실이 줄었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도시 매연이 감소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 난방 공사에는 커다란 보일러도 있지만 커다란 정화시설도 있겠죠. 매연을 포집하는 장치라든가 매연을 깨끗하게 해서 치출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도시 매연이 감소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풍 난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온풍 난방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걸로는 어떻게 따뜻한 공기를 실내에 치출해주는 방식이다. 그게 온풍 난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온풍 난방. 가열된 공기를 실내로 치출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실내가 이렇게 있어요. 실내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난방, 온풍 난방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 그래서 여기 실내 안에다가 온풍기 있죠. 온풍기.
온풍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온풍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 이거 뭐예요? 버튼만 딱 눌러버리면 우웅 하더만 조금 한 1, 2분 지나면 따뜻한 공기 쫙 나오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꿀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온풍기도. 요게 온풍 난방. 왜?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서 실내로 취출시켜 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외부에다가 뭔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히팅 코일을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송풍기를 설치해가지고 실내로 취출시켜주는 방식. 이거 뭐예요? 공조기. 공조기인데 아주 소형입니다. 소형. 소형 공조기이기 때문에 난방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서 따뜻해진 공기 조화된 공기를 실내로 취출시켜주는 방식. 요것도 온풍 난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조기를 설치했을 때는 가습도 되겠죠. 여기 안에는 에어와셔가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온풍 난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형 공조기냐 아니면은 온풍기냐.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는 소형 공조기를 설명하고요. 간혹 가다가는 온풍기를 설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출 문제 풀다가 헷갈려가지고 선생님 뭐 같은 말이 나오는데 좀 다르게 나옵니다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장점에 보시면 장점 말고 일단은 읽어보고 온풍난방에서 보시면 온풍난방의 원리는 줄 것이에요. 더운 공기를 방 안에 보내어 난방하는 방식이다. 즉 소형 공조기 아니면 온풍기. 그 다음에 공기를 가열하는 방법으로는 온풍로에 의한 직접 가열식과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간접 가열식이 있다. 자, 그래서 장점 보시면 설비비가 작다. 자, 우선은 실내를 제가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야 설명이 좀 쉽기 때문에. 자, 온풍기를 설치했어요. 온풍기를 설치했을 때 요 온풍기라는 거는 일단 덕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화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패키지화된 기계는 일단 싸요. 그래서 설비비가 작게 든다. 온풍기일 때. 자, 그 다음 니은. 장치의 열 용량이 극히 적으므로 예열 시간이 짧고 연료비가 적게 든다. 온풍기 딱 키면은 1, 2분 안에 따뜻한 공기 나와요. 그리고 연료비도 적게 들고 요 녀석은. 그 다음에 디귿. 온기로의 효율이 크다. 온기가 바로 나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바로 따뜻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온기로의 효율이 크다. 그 다음 리을. 보통의 공조 방식에 비해 덕트는 소형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소형 공조기. 소형 공조기니까 AHU. 당연히 덕트는 소형이 설치가 되겠죠. 소형 공조기니까 소형 덕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합니다. 요거 소형 공조기 하면 온풍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넘어가가지고 단점 나오죠. 치출 풍량이 적으므로 실내 상하의 온도차가 크다. 자, 온풍기일 때 실이 크단 말이에요. 청고가 높아요. 그럼 온풍기 틀어놓으면은 순간적으로 요 주변은 따뜻해져요. 주변은. 근데 이 천장이라던가 아니면 요 멀리 있는데 어떻게? 그 대강당에 온풍기 하나 틀어놨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따뜻하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출 풍량이 적으므로 실내 상하 온도차가 크다. 요 말이 되는 거예요. 온풍기의 특징. 그 다음 미은. 덕트 보온에 주의하지 않으면 온도 강화 때문에 난방이 불충분하다. 해서 요 덕트를 보온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단열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가뜩이나 소형인데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 따뜻한 온기의 온도가 어떻게 외부로 빠져버리니까 요거를 단단히 보온을 해가지고 온도 강화를 막아줘야 된다. 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에 소음이 생기기 쉽다. 왜? 온풍기는 실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가동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막 하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이 생기기 쉽다. 요 말이 되는 거고, 뭐 적용 사례는 밑에 공장, 주택, 소규모 건축물 등 뭐 그런 데 설치가 된다.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난방 설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기 난방, 온수 난방, 그리고 복사 난방, 지역 난방, 온풍 난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어떻게 사용되고 특징은 어떻고 장단점은 어떻게 되고 읽어봤을 때 이해가 가면 된다는 거죠. 문제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321페이지에 아이고 자꾸 지우개를 떨어뜨리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321페이지 1번 문제. 수간 보일러로부터 드럼을 제거하고 수간으로만 연소실을 둘러싸은 것으로 보유 수량이 적어 증기 발생이 빠른 보일러로 오른 것은 해서 수간 보일러인데 드럼 자체가 없대요. 보통 수간 보일러는 이렇게 드럼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수간이고 여기다가 화염을 쫙 뿌려가지고 수간을 데우는 형태가 수간 보일러인데 여기에서 드럼까지 빼버렸대요. 자, 그러면은 드럼 빼버리면은 이렇게 배관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케이싱 해가지고 여기다 불을 쫙 뿌려주는 형태. 이건 뭐였습니까? 관류 보일러. 관만 존재한다고. 관류 보일러 4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일러 점화 직전 운전원이 반드시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제가 사고는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저수위 사고. 그래서 2번 보일러의 수위를 확인해줘야 된다. 정상 수위냐 아니냐. 자, 그다음 3번 문제. 보일러의 부속 장치에서 댐퍼의 설치 목적으로 틀린 것은? 댐퍼라는 거는 보일러에도 존재하고요. 우리가 냉동기, 공기 조화기에서 덕트에도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덕트에 있는 거를 예로 들면 더 쉽죠? 이렇게 댐퍼라는 거는 이렇게 덕트 사이에 요 전체가 덕트라면 요 가운데다가 댐퍼를 설치해가지고 이 댐퍼가 뭐랍니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으면서 풍량을 조절해준단 말이에요. 주 역할은. 또는 스플릿 댐퍼 같은 경우는 스플릿 댐퍼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겨서 여기에 댐퍼가 설치돼가지고 분기해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공기를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분기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틀린 거 한번 보면은 1번 주연도와 부연도에 있을 경우 가스 흐름을 전환할 수 있다. 스플릿. 그 다음에 2번 배기가스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열고 닫고. 그 다음 3번 통풍력을 조절한다. 맞잖아요. 풍량을 조절하니까. 그 다음 4번 열 효율을 조절한다. 열 효율을 조절하는 거는 보일러 또는 냉동기 같은 열원 장치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온수 난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예열 부하가 증기 난방에 비해 작다 돼 있는데 예열 시간은 온수 난방이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증기 난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버너의 용량이 크니까 순간적으로 데운단 말이에요. 근데 온수 난방은 버너 용량이 좀 작아요. 저온을 그 증기 난방보다는 저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열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은 1번이죠. 예열 부하가 증기 난방에 비해 크다 해야지 맞는 거고. 그 다음 보시면 뭐 2번에 한냉지에서 동결의 위험성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온수 온도에 의해 보통 온수식과 고온수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90도 밑으로는 보통 온수, 100도 이상으로는 고온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난방 부하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우리가 손으로 밸브를 조작할 수 있다. 이 말 했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기 난방의 환수관 배관 방식에서 환수관을 보일러의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배관하는 것은 해가지고 크게 건식환수랑 습식환수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보일러가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 보일러 안에 수위가 있을 거고요. 요 물이 차 있죠. 그 다음 방열기에서 다 쓰고 이제 응축된 응축수를 이렇게 환수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위보다 높은 곳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건식환수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수면보다 낮은 곳에 환수되는 거를 습식 환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보다 위에는 건식, 수면보다 밑에는 습식 해가지고 요 문제에서 맞는 거는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쓰니까 4번 건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22페이지 6번 문제. 다음 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온수 난방은 습도를 가습 또는 감습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요거는 소형 공조기 설치하면 어떻게? 거기 안에 에어와셔를 설치해가지고 가습 또는 감습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 증기 난방의 응축수 환수관 연결 방식은 습식과 건식이 있다. 요것도 방금 전 문제에서 했었어요. 그 다음 3번 온수 난방의 배관에는 팽창 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식과 개방식이 있다. 자,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온수 난방에만, 즉 온수 보일러에만 설치되는 기기는 뭐냐면은 팽창 탱크예요. 요게 이제 물이 온도를 받으면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물의 압력을 잡아주는
그 압력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팽창 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을 잡아주다 보니까 온수 난방에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증기 난방에만 있는 거, 얘는 응축수 트랩이 되겠죠. 왜? 증기가 식으면 응축수가 되니까. 온수난방은 응축수가 없지요. 그래서 온수난방은 팽창 탱크가 필요하고, 증기난방은 응축수 트랩이 필요하다. 요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3번은 맞죠? 온수난방의 배관에는 팽창 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팽창 탱크도 밀폐식과 개방식이 있다. 요거 맞아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복사난방은 천정이 높은 실에는 부적합하다 돼 있죠. 그래서 복사난방은 어떻게? 복사난방이라는 거 이렇게 있으면 패널을 바닥, 벽, 그리고 천장 요런 데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청고가 높더라도 얘는 은은하게 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잖아요. 복사난방 같은 경우는 청고가 높은 실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 청고가 높은데 설치가 불가능한 건 뭐였어요? 온풍난방이죠. 온풍난방.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6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7번. 복사난방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방금 제가 그린 거 1번. 외기온도의 급변화에 따른 온도 조절이 곤란하다. 그렇죠. 은은하게 데우고 은은하게 식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배관 시공이나 수리가 비교적 곤란하고 설비비가 비싸다. 매설되어 있으니까. 그럼 3번에 공기의 대류가 많아 쾌감도가 나쁘다 돼 있는데, 대류가 없죠. 온도차가 없으니까. 대류가 없고 쾌감도가 좋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틀린 것은 3번. 4번은 방열기가 불필요하다. 요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일러 및 난방 설비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봤고요. 근데 아무래도 공존행동 과목에서 보일러랑 난방 설비를 다루다 보니까 그 책 내용도 그렇고 좀 많이 빈약했을 거예요. 좀 디테일한 내용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요런 부분은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신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넘어가서 나중에 전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기출문제 풀면서 그 개념을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쉽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